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금지하고 일부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습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던 20대 한인 남성이 가족과 국내선 여행을 떠나려다 뉴욕 JFK 공항에서 아이스에 체포됐습니다. 아이스가 9월 말까지 현장 요원들에게 바디캠을 전면 지급합니다. 하지만 기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개토록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H-1B 전문직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의 연장 신청에 대한 최종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동 예방접종 일정과 자폐증 연구를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구더기와 곰팡이,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한인 한의사 최모 씨가 마사지를 받던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목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제19차 북미주 동문회 연합회 총회 및 이사회를 뉴저지 포트리에서 개최합니다. 편스브러더에서 고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원정 출산을 금지하고 일부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불법 임시 체류 부모의 자녀도 출생 시민권을 갖는다고 판결하자 대상을 좁혀 다시 제한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원정 출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과 특정 외국인 자녀의 시민권 인정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이렇게 2건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신청하면 발급을 거부하는 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이번 명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관련 비자나 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원정 출산을 알선하거나 돕는 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원정 출산을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정 출산으로 시민권을 얻는 사람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통계는 없고 기존 연구에서 나온 추산은 연간 최대 2만 6천 건 수준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테러단체 구성원과 외국 대사 등 특정 외국인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이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에는 대사관, 영사관 직원 가운데 해당 공간이 대표하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원정 출산 업체에 돈을 주거나 미국 내 대리모와 계약해 자녀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한 경우도 제한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0일 연방 대법원이 불법 임시 체류 부모의 자녀에게도 출생 시민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기존 제한 명령을 무효화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명령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던 20대 한인 남성이 가족과 국내선 여행을 떠나려다 뉴욕 JFK 공항에서 아이스에 체포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보안 검색을 마친 뒤 별다른 설명이나 영장 제시 없이 연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공항 이민단속 과정에서 한인이 체포된 첫 번째 사례로 파악됩니다. 뉴욕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에 사는 21살 박모 씨는 지난달 21일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행 국내선에 탑승하려다 JFK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신문은 공항 이민 단속이 강화된 이후 확인된 첫 한인 체포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박 씨 아내는 보안 검색을 통과해 탑승구로 가던 중 사복 차림의 요원들이 다가와 남편의 신원만 확인한 뒤 연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영장 제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 뉴저지 뉴악의 델라니올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아이스 요원들이 박 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 측 변호인은 구금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뉴저지 연방법원에 인신보호 청원을 냈습니다. 가족 측에 따르면 법원은 아이스에 박 씨를 다른 지역에 옮기지 말고 지난 2일까지 석방하거나 구금 근거를 설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스는 박 씨가 2024년 3월 전자여행 허가제인 이스타를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뒤 허용된 체류기간 90일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체포 당일 최종 추방명령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가족은 박 씨가 2024년 5월 결혼한 뒤 같은 해 9월 배우자 초청 청원인 I-130을 냈고 올해 6월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 조정 신청서 I-485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문 채취까지 마치고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던 중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은 TSA와 아이스 간 탑승객 정보 공유가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TSA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여행객 3만 1천여 명의 정보를 아이스에 제공했습니다. MBC 뉴스는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공항 내 아이스 체포가 최근 하루 20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박 씨의 체포가 TSA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의 이민 전문 변호사 셔넌 셰퍼드는 신분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국내 여행도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오는 9월 말까지 현장 요원들에게 바디캠을 전면 지급하고 운영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총격 사망 등 중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기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바디캠 영상을 공개토록 한 내부 정책이 알려지면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보다는 기관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수년간 이어져온 바디캠 도입 논란 끝에 오는 9월 말까지 전국 현장 요원들에게 장비를 지급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아이스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장 단속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마련된 아이스 바디캠 운영 정책을 두고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총격이나 사망, 중상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아이스 고위 간부와 법률 담당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영상을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권고합니다. 이후 아이스 국장이 기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72시간 이내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장이 치명적인 총격이나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는 사건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영상 공개를 차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영상을 공개하더라도 요원의 얼굴과 이름, 배지 번호 등 신원 정보는 삭제하도록 규정해 사건 당시 상황을 국민이 충분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아이스에 유리한 영상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랜든 대학교 크리스토퍼 슈나이더 교수는 아이스가 그동안 암묵적으로 해오던 일을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며 바디캠이 책임 강화보다는 기관 이미지 관리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는 국민은 현장에서 요원이 보고 듣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바디캠은 오히려 요원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입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스는 지난 7월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장비업체 엑손으로부터 약 3,090만 달러 규모의 바디캠 장비를 구매했으며 앞으로 모든 단속 체포팀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바디캠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비 도입만으로는 현장 안전과 투명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영상 공개 기준과 독립적인 검토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토안보부가 H-1B 전문직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의 연장 신청에도 최대 4,50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대형 IT 기업 및 아웃소싱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국토안보부가 고숙련 외국인 인력 비자인 H-1B와 주재원 비자 L-1에 적용되는 새로운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의 핵심은 지금까지 신규 비자나 고용주 변경 때 적용되던 추가 수수료, 이른바 911 바이오메트릭 수수료를
동일한 고용주가 기존 직원의 체류 연장을 신청할 때도 확대 적용됩니다. 즉, 직원이 회사를 옮기지 않고 단순히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업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상은 미국 내 직원이 50명 이상이면서 전체 직원 가운데 H-1B 또는 L-1 비이민 근로자가 50% 이상인 고용주입니다. 해당 기업은 H-1B 연장 신청 때 $4,000, L-1 연장 신청에는 $4,50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수수료 수입은 외국인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 출입국 관리와 국경 보안 시스템 운영 등에 사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제도에 따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대상 기업의 H-1B 신청 가운데 약 27%가 수수료 대상이었지만 이번 규정이 적용되면 그 비율이 약 75%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기존 인력의 장기 고용에도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H-1B는 일반적으로 최대 3년 체류 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직원을 계속 고용하려는 기업도 연장할 때마다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당국은 이번 규정으로 2026 회계연도에 약 3,790만 달러, 2027 회계연도에는 약 4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인력 운용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비용 증가로 인해 고숙련 외국인 인력 채용이나 장기 고용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H-1B 등 취업 기반 이민에 대한 비용과 심사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H-1B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려 한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 확대가 고숙련 외국인 인력에 의존해온 기업들의 인력 운용과 해외 인재 채용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동 예방접종 일정과 자폐증 연구를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 문제가 다시 정책 의제로 떠오르면서 정치권과 의료계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이 아동 예방 접종 일정과 자폐증 연구 확대, 부모의 백신 선택권 등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백악관은 최종 내용과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토안에는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자료 분석과 장기간 추적 연구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아동 예방 접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해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으며 최근에는 백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접종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큰 백신 문제를 전면화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계는 현재까지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폐증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과 태아기 뇌발달,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자폐증 증가의 원인으로는 진단 기준 확대와 조기 검진 증가 등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 상원은 최근 에리카 슈워츠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신임 소장으로 인준했습니다. 슈워츠 소장은 현재 의학적 근거로는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 CDC 웹사이트에 백신 관련 일부 표현이 수정되면서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백신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행정명령이 실제로 발표될 경우 아동 예방접종 정책과 연방보건기관의 과학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AX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구더기와 곰팡이,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노동자들의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노조 유나이티드 히어로콜 11은 지난 5일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 캘오샤에 진정서를 내고 현장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업체는 다수의 국내의 항공사에 매일 수천 개의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인근 기내식 업체 플라잉푸드 그룹에서 위생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는 노동자들의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한 노동자가 오래 방치된 항공기 식기 카트를 열었더니 부패한 음식물과 곰팡이, 구더기가 가득했고 악취가 심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폐기를 제안했지만 곧 출발할 항공편에 사용해야 한다는 상사의 지시로 식기를 세척해야 했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마스크나 보호 장비 없이 작업하다 복통과 두통, 코에 이상 반응까지 겪었다고 노조 측은 전했습니다. 진정서에는 식품 준비 구역과 탈의실, 식기 카트 주변, 직원 식당에서 벌레가 자주 목격됐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화장실과 손 씻는 시설에는 비누와 종이 타월이 부족해 노동자들이 이를 찾아다닌 뒤 식품 준비 업무로 돌아가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기 세척실은 사우나에 비유될 만큼 고온다습해 노동자들이 피로와 탈수, 두통을 겪었고 한 명은 실신 직전까지 갔다고 노조는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진과 영상, 노동자의 관련 진술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를 둘러싼 안전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도 캘오샤로부터 위반 통지 6건을 받았고 이 가운데 4건이 중대 위반으로 분류됐습니다. 중대 위반 가운데 2건은 냉장시설 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는 문제와 관련됐습니다. 같은 위험은 2023년에도 지적됐으며 올해 1월 발생한 화재 당시에는 노동자 2명이 밖에서 잠긴 냉장시설에 갇혔다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지적이 누적되면서 LA 공항 당국은 최근 이 업체의 운영 허가를 6개월만 조건부로 연장하고 관련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앞서 관련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조와 공항 당국이 참여하는 조사와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한의사 최모 씨가 마사지를 받던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목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조사 결과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최 씨의 한의사 면허를 즉시 정지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 보건국에 따르면 엘리콧시티에 거주하는 한인 제커 라이어 최 씨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0월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 문서에 따르면 최모 씨는 지난해 9월 갬브릴스에 소재한 한 스파에서 근무를 하던 중 얼굴 관리와 전신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최 씨가 가슴과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양손으로 약 15초 동안 자신의 목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시야가 흐릿해지고 호흡곤란을 겪었으며 몇 차례 몸을 일으키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스파를 나온 뒤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오른쪽 뇌경동막 손상과 목혈관 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나온 직후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최 씨는 현재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오는 10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한의사위원회는 제기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환자 안전과 전문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긴급 면허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앙대학교 북미주 동문회 연합회 제19차 총회와 이사회가 오늘 뉴저지 포트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동문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뉴욕과 뉴저지 경제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한미 경제와 교육, 문화 교류의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부섭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장과 최원철 중앙대학교 북미주 동문회 연합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총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으셨는데요. 이번 방문의 목적과 제19차 북미주 동문회 연합회 총회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저희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에서는 이제 해외 동문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하고자 해서 이제 북미주 총동문회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이제 해외 동문 네트워크 중에서는 북미주 총동문회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동문회가 공식적으로 방문한 거는 이번이 첫 방문이고요. 북미주 동문회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우리 최원철 회장님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동문들께 인사도 좀 드리고
우리 17대 동문회가 하고자 하는 어떤 동문회의 발전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찾게 되었습니다. 네네. 중앙대학교 동문회는 오랜 전통과 끈끈한 동문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미주 동문사회 규모와 네트워크가 가진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약 1,200명의 미국 전역에 우리 동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대략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고요. 매달 20명에서 25명 해서 50명이 화요일, 목요일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학사업과 더불어서 골프 모임, 산악회, 음악, 댄스까지 해서 어느 단체보다도 동문회보다도 결속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총회 기간 뉴욕과 뉴저지 주요 경제 단체들하고 MOU 체결이 추진이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요? 제가 이것을 우리 대학 동문회 중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졸업생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를 구하지 못해서 파트너를 좀 구해달라는 그런 전 총장님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상공회의소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니까 미국에까지 그 파트너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다 해서 우리가 MOU를 하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여태까지는 발전기금이랄지 뭐 장학금 조금 보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단계 넘어가지고 현재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이 미국을 더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MOU를 맺게 됐고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김우석 회장님, 한국 기업과 한인 경제계, 미국 경제기관이 함께 협력을 하려면 지속적인 어떤 후속 논의가 조금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또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동문회라는 어떤 그런 조직이 일반적으로 그냥 친목을 도모하거나 그냥 만났다 뭐 서로 안부를 묻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동문과 동문을 이어주고 동문과 기업을 잇는 비즈니스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MOU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동문 36만 동문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걸 널리 알리고 또 벤처 투자가라든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돌아가면은 저희 홈페이지와 신문 이런 데 널리 알려가지고 많은 동문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예.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를 지켜보시는 북미주 동문과 또 한인 사회에 전하고 싶은 어떤 비전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제도는 있습니다. 22명에게 3,500불씩 우리 전 선배님은 매년 우리 동포 대학생 자녀들에게 좀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들이 우리 동포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이민 생활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총동문회도 과거에 이제 국내의 어떤 동문만을 위한 어떤 그런 데서 벗어나서 해외 동문회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주 동문회를 처음 시작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해외에 있는 동문들을 연결하는 해외 동문 네트워크를 좀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기 해외에 계신 동문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 10명이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한인 동포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사기를 벌이다 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 캐나다 한인 15명에게서 123억 원어치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은 총영사관 영사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접근한 뒤 마약이나 금융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해외에 남은 조직원 6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쫓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 아스토리아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제 오후 천장 일부가 무너져 쇼핑객 4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브로드웨이 21-15번지 시티 플래시 마켓에서 어제 오후 4시 38분쯤 가로 20피트, 세로 30피트 크기의 천장 석고보드가 떨어졌습니다. 다친 4명 중 2명은 엘머스트 병원으로 옮겨져 경상으로 안정적인 상태고 나머지 2명은 현장에서 치료받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건물국은 붕괴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콘 에디슨도 현장에 나와 가스와 전기 등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짓기 시작한 4억 달러 규모의 연회장 공사가 항소심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오늘 2대1로 의회 승인이 없는 연회장 신축은 위법하다며 공사 중단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연회장을 지을지 말지는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지 행정부 혼자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대통령은 백악관의 관리자일 뿐 소유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2주간 정지했습니다. 뉴욕시가 쓰레기를 커다란 전용통에 담아 거리에 내놓는 컨테이너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주민 인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장 그레고리 앤더슨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11에 접수된 쥐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다며 컨테이너화가 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쓰레기를 완전히 통에 담기 시작한 맨해튼 웨스트할렘 지역은 쥐 민원이 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브루클린 덤보 등으로 컨테이너 보급을 넓히고 있으며 2031년까지 뉴욕시 전역에 약 6만 개의 통을 설치해 컨테이너화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펜스 브라더에서 고객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순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입니다.
8월 7일 금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 모두 마칩니다. 오늘 저녁 뉴욕 일대엔 시속 60마일이 넘는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주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편스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